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사회 규범이 바뀐다는 의미일까요? 어제까지 불가능하던 것이 오늘부터 가능하게 되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부터는 괜찮지 않은 것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혼돈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미한 시대. 이 명칭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도 한데요.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시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도, 또 듣기도 힘든 시대. 누구도 무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그 정보의 진위를 알아내기 힘든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속에서 자꾸만 예상과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좌절들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생활하고 또 살아가야 하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이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공감의 글, 장강명 산문 미세 좌절의 시대,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현명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맛이 사라지는 시대.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거의 안 하게 되면서 살이 확 쪘다. 체중계 숫자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에 매달렸다. 달리고 운동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삼가기를 석 달여 몸무게는 겨우 원래 수치로 돌아왔다. 식이 조절은 더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판단할 즈음에 좋아하던 라면을 오랜만에 끓여 먹었다. 충격이었다. 우와, 엄청나게 맵고 짜구나. 외식을 하러 나가서도 같은 이유로 몇 번 놀랐다. 그러자 그때까지 큰 불만 없이 먹던 다이어트식이 갑자기 종이 뭉치처럼 맛없게 느껴졌다. 평소에 내가 먹던 음식들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였다. 내가 먹어온 라면은 매운맛을 특별히 강조한 제품도 아니다. 2021년 한국인 입맛 기준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빨간 국물 라면이다. 나를 비롯해 2021년 한국인들의 입맛이 그토록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겠다. 신라면이 매운맛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며 시장에 나온 게 1986년인데 35년이 지난 지금 이걸 매운 라면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다. 신라면의 매운맛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졌다는데 2021년 기사에는 고추류의 매운맛을 표시하는 척도인 스코빌 지수로 2700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2010년대에 나온 라면 중에는 스코빌 지수가 5000이 넘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
라면뿐 아니라 과자, 치킨, 족발, 소시지, 돈가스도 매운맛이 나왔다. 마라탕과 마라샹궈가 유행하더니 얼마 전에는 급기야 매운 도넛, 매운 우유까지 나왔다. 좀 더 기다리면 매운 탄산음료나 매운 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매운맛 열풍에 대해 흔히들 세상살이가 힘들어진 탓이라는 분석을 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매운맛으로 풀려 한다는 식이다. 글쎄, 그 말도 제법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경쟁은 한 번 시작되면 그 자체의 힘으로 굴러가게 되는 듯하다. 세상의 평화와 상관없이 보다 강한 자극을 향해. 악기는 음을 높여서 조율하면 대체로 소리가 밝고 화려해진다. 그래서 표준 조율음을 정하기 전까지 서양 음악계에서는 음높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연주자들이 조금씩 악기의 음을 높이는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작곡 당시의 악기 조율 방식과 연주법으로 연주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반음 정도 낮게 들린다. 매운맛과 높은 음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보상을 받지만 순한 맛과 낮은 음은 제대로 주목받기 어렵다. 담백한 이야기, 작은 소리도 순한 맛과 처지는 비슷하다. 그래서 상업 영화의 폭력 묘사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막장 드라마는 갈수록 자극적이 되고 팝송과 가요는 평균 음량이 커지고 비트도 강렬해진다. 그렇게 다양성이 증가한다면 환영할 일이겠으나 실제로는 표준 감각이 바뀌면서 매운맛이 순한 맛을 쫓아내는 현상이 벌어진다. 라면 업계에서도 그랬다. 순한 국물 맛을 강조하며 맵지 않아도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광고 노래를 만들었던 빙그레는 결국 라면 사업을 접었다.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정치야말로 대중을 상대하는 분야인데 막말을 일삼고 갈등을 부추기는 몰입에는 카메라 앞에 자주 서게 되지만 타협하는 신사는 이름을 알리지 못한다. 2010년대 이후 용꿈을 꾸는 한국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매운맛 경쟁을 벌였다. 언론도 거기에 퍽 협조적이었다. 이런 경쟁이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매운맛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순한 맛이 각광을 받을 때가 올까? 그런 식으로 매운맛과 순한 맛에 대한 선호가 순환하게 될까? 잘 모르겠다. 애초에 우리의 눈, 코, 입, 귀가 불공정하다. 게다가 캡사이신으로 매운맛을 내고 막말을 던지는 게 재료의 풍미를 살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더 매운맛은 늘 유혹적일 것이다.
만드는 이에게나 먹는 이에게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표준 조율음을 만들고 영상물 상영 등급을 정하듯 라면의 맵기와 정치 문화에 대한 성문 규정을 마련해야 할까? 우리가 각자 감각기관에 편향된 신호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 아니면 순한 맛에 보조금이라도 줘야 할까? MZ 세대는 분석을 기다리는가? MZ 세대에 대한 분석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MZ 세대는 이런 세대다. 무엇을 좋아한다. 어디에 돈을 쓴다 등등. 조금 전에 네이버 뉴스에 MZ 세대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최근 24시간 동안 이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221건 올라온 걸로 나왔다. 언론사들이 기사를 많이 쓰지 않는 주말인데도 그랬다. 기사들에 따르면 MZ 세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시한다고 한다. 가성비, 가심비, 감성, 개성, 경험, 공감, 공유 경제, 공정, 구독, 경제, 메타버스, 복고, 세계관, 소셜미디어, 소통, 수학행, 스토리, 실리, 자기표현, 재미, 젠더 이슈, 진심, 착한 소비, 참여, 취향, 편리함, 환경 문제. 그렇게 언론이 그리는 MZ세대의 초상은 대개 몇 가지의 큰 줄기로 모아지는 듯하다. 순수한, 거의 순진하게까지 한 이상주의자. 하지만 자기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 얄밉도록 현실적인 개인주의자. 그러면서도 자기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집단주의적 감수성의 소유자. 이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속성들이며 매끄럽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 태세 전환을 잘한다는 것이 이들의 본질인가? 이는 이들이 가볍고 얄팍한 존재들이라고 슬쩍 돌려서 깎아내리는 얘기나 다름없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보면 거의 모든 MZ세대들이 온갖 MZ세대의 담론에 몹시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암시를 눈치채서인 듯하다. 그런데 이 혼란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준다. 예측 불가능해 보여서 예의주시하게 된다. 나는 MZ세대 담론가들이 뒤죽박죽이며 정작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고 보는 편이다. 애초에 MZ세대라는 명명 자체가 괴상한 것 같다. 막상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90년대생 남성과 여성조차 하나로 묶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당 지지도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MZ세대를 한 묶음으로 여기고 거기서
이대남을 별종으로 파악하는 접근은 과연 온당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MZ세대를 가장 영향력 있는 세대라고 일컫는 데에도 딴죽을 걸고 싶어진다. 586 세대나 X세대는 대충 10년 단위인데 MZ세대는 20년 단위이니 당연히 세대 인구가 제일 많겠지. 20년에 걸친 인구 집단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 기실 이 시기 출생자들의 개별 존재감이 가장 약하다는 뜻 아닌가? MZ세대를 분석하는 수많은 기사의 대부분이 MZ세대를 향한 게 아니라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MZ세대의 지갑을 열고자 하는 혹은 그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다. MZ세대는 무엇을 좋아하니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그 글들 속에서 MZ세대는 주체가 아닌 대상이다. 설령 주체라고 해도 기껏해야 소비의 주체, 투표의 주체 정도일 뿐. 이들의 정서, 가치관, 취향을 집요하게 해부하면서도 이들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모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제품을 사세요. 혹은 저를 찍어주세요가 고작이다. 한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답은 종종 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푸는 데서 나온다. 사명을 발견하면 정체성 위기를 겪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앞선 세대들은 과업이 분명했다. 산업화 세대의 과업은 산업화였고 민주화 세대로 불린 586 세대의 과업은 민주화였다. 적잖이 민망하지만 X세대는 자유롭게 열심히 노는 것이 과업이었다고. 사회 수준과 대중문화의 질을 높이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MZ세대의 과업은 뭔가? 이 질문 없이 한 세대를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MZ세대에게 저 답은커녕 쓸만한 조언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하는 게 지금 오가는 세대론과 한국 기성세대의 한계인 것 같다. 말 통하는 멋진 형, 멋진 언니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이비 멘토는 그득한데 MZ세대도 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른도 롤 모델도 없다고 한다. 마음 챙김, 위장 챙김. 얼마 전부터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오후 8시에 침대에 앉아서 한다. 그런데 어제는 까먹었네. 사실 이번이 3번째 시도다. 지난해부터 몇 주에서 몇 달씩 하다 말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마음 챙김은 아직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국어 위키피디아에는 마음과 챙김이 붙여 쓰여
한 개의 단어로 등록되어 있다. 위키피디아나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이 곧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반대로 둘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불교 명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지만 마음챙김 명상에는 그런 종교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잉 요가가 힌두교 의식이 아닌 것처럼 실제 수련법에서도 불교 명상과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은 좀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딱히 가부좌 같은 자세를 취하라고 하지도 않고 호흡법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다. 물론 아무 생각도 안 하기가 참 힘들다. 가부좌보다 훨씬 더. 내가 마음챙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소개가 한 요인이었다. 사이비가 아닌 제대로 된 종교 수행이라면 속세에서의 보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들인 노력만큼 보상을 원한다. 내 지성을 무시하는 설명도 사양한다. 그런 이유로 명리학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마음챙김 명상에 빠졌네. 구글에서 사내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밀레니얼 힙스터들의 근본 없는 유행이라고 여겼는데 유발 하라리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 명상하라고 하는 걸 보면 뭐가 있기는 있는 걸 거야. 하라리가 홍보한다면 명리학에 대해서도 태도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여튼 매일 1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 처음에는 잔잔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했다. 누군가 파도와 바람이 치는 곳에서 건반 악기로 솔, 도, 레 같은 음을 청명하게 치는 BGM이었다. 요즘은 그냥 BGM 없이 한다. 10분 정도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고 명상 음악을 듣다 보면 오히려 잡생각이 더 들어서다. 왜 트랙이 바뀌지 않을까? 이거 다 신디사이저로 만든 음이겠지? 그나저나 바람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춥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명상 음악 없이 조용히 한다고 딱히 머리가 잘 비워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 효과 있을까? 이다.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여백의 시간이 있어야 뇌가 쉬면서 피로를 풀 수 있다는데 그런데 뇌라는 녀석은 내가 잠잘 때에는 안 쉬고 뭐 하는 거야? 꿈꾸느라고 바쁜가? 그건 그렇고 내일은 정말 조금만 먹어야겠다. 점심은 제발 좀 굶어보자.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만뒀다가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이 명상법을 다시 시도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하는 일 없이 머리가 무겁고 일상에 집중을 못한다. 벌써 몇 년째 나를 지금 여기에 붙잡아 두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원망한다. 이것은 인간만이 앓는 질병인데 현대인들이 선조보다 더 취약한 것 같다. 가끔은 마음 챙김, 득도, 열반, 해탈, 구원, 뭐 그런 것들이 다 실은 유토피아처럼 존재할 수 없는 헛소리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잡념 때문에 영 괴로울 때에는 개인적인 실전 해결책을 쓴다. 위장 챙김이다. 다행히 먹고 마시는 순간만큼은 딴 생각이 잘 안 들고 대개는 즐겁다. 식곤증과 체중 증가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맛있고 배부르면서 살 안 찌는 물질을 아직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 이 대목에서 니체의 유명한 책 제목을 읊어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간의 품질.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좋은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먼저 좋은 삶이 뭔지 규정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뒤에는 형이상하게 수렁에 빠지게 된다. 여태까지 쭉 그래왔다. 사색하는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주관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삶? 종교 경전에 적힌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삶? 성취를 거두고 업적을 남기는 삶?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삶?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안분지족하는 삶. 누가 어떤 답안을 제시하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취와 업적은 상당 부분 운에 달렸는데 그게 삶의 좋고 나쁨까지 결정한다는 말이냐. 본인이 만족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다면 사이비 종교 중간 간부의 삶도 괜찮단 말이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그 모든 요소들이 비빔밥처럼 잘 섞여 있는 게 좋은 삶 아닐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 선량하게 살면서 여러 즐거움을 맛보고
성취도 거두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정도 쌓고 이것저것 다 하련다. 무슨 칵테일 요법처럼 들리기는 한다. 한편으로는 논리와 무관하게 좋은 삶에 대한 막연한 직관들이 있다. 설령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최신 자동차와 명품 가방에 너무 매달리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닌 것 같다. 자연과 예술을 감상할 줄 알고 불운을 겪어도 의연함을 지키는 삶이 좋은 삶일 것 같다. 하지만 왜 그런가 하고 물으면 똑부러지게 설명할 자신은 없다. 그런 막연한 직관들 중에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적정량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삶의 조건 중 하나 아닐까 하는 것도 있다. 추상적인 질문에 파묻혀 눈앞의 삶을 외면하는 것도 딱한 일이지만 삶의 방향성을 놓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한심하거나 무섭게 느껴진다. 무슨 짐승이나 기계 같지 않은가. 새 밑에 그런 고민거리를 안주 삼아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좋은 삶에 대한 접근 전략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나는 좋은 삶을 이루는 커다란 요소들에 관심이 많았다. 굵직굵직한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누리는 시간들이 덩달아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방식은 성장 거점을 정한 뒤 그곳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개발 계획과 닮은 데가 있다. 몇몇 봉우리들을 높이려 애쓰면 다른 부분도 덩달아 융기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과정의 불쾌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생긴다. 니체도 그런 말을 했고 빅토 프랑클 박사의 로고테라피도 대강 그런 내용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삶이 여러 과목의 숙제들을 작성하는 일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엄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한눈 팔지 않고 좋은 가치들을 성실히 추구하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순간이 다 강렬하고 충만하지는 않다. 오히려 봉우리가 높아지는 만큼 골짜기도 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봉우리가 아닌 시간들에 좀 더 애정을 갖고 그 순간들의 품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의 고도는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의 높이로 정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평가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좋은 삶도 그런 것 아닐까?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도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없다.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도 지나간다. 결국에는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수롭지 않은 순간,
평범하고 시시한 시간들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높일 수 있을지 궁리했다.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조언이 참고가 됐다. 인간의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짓고 노래를 부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며, 허리를 펴고 성큼성큼 걸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올해 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기로 했다. 새해 첫날에는 평소 좋아하던 팝송의 가사를 외웠다. 심심할 때 부르기 위해서다. 재미있었다. 어릴 적에는 가사를 암기하는 곡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놀라기도 했다. 미세 좌절의 시대.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2000년대 초반이다. 검색해보니 2000년까지 이 용어가 산문에 쓰인 적이 10번 미만이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재계의 유행어가 됐다. 그 해에만 30번 이상 신문 지면에 등장했다. 내게 이 표현은 처음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다. 이전에 한국 대기업들이 자주 썼던 인재 경영이라든가 스피드 경영, 공격 경영 같은 용어들은 자신들이 중점을 두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힌다. 그런데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말은 시나리오를 중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나리오 경영이 중시하는 가치는 생존이다. 당신에게는 그런 방침을 경영 계획이나 전략이라고 부른다는 게 좀 부적절해 보였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므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히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나고 자란 세대라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나뿐 아니라 발전국가 시절 많은 한국인들에게 계획은 목표와 거의 동의어였다. 그 자체로 비전이며 한 번 세우면 역경이 닥쳐도 수정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무엇. 비가 내려도 눈이 와도 매일 아침마다 달린다는 정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한 경제신문의 해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다. 여건 변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계획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그 5개년 계획이 끝날 때 외환 위기가 찾아왔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동안 장기 경제 계획을 내지 않았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17년 만에 경제 계획이라고 했다. 3개년 계획이 끝날 때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맞았다. 그런데 애초에 그 계획은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할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큰 기대를 건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이에 어느 시점에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장기 계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몇 년 뒤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계획이 무슨 도움이 되나. 모든 게 극도로 불확실해진다는 점만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을 쓴 것이 1970년이다. 그는 세계가 점점 빠르게 변할 것이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변화의 내용이 아닌 속도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간의 적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지나 드디어 토플러가 우려한 세상에서 살게 된 기분이다. 그래도 인간은 계획을 원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하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진실을 감당하기 버거워서일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시킨다. 그리고 유튜버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는 세상 변했다며 놀란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은 개인 차원에서 시나리오 경영을 내면화한 것 같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일단 계획을 세우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수정하자. 그렇게 불확실성을 품어보려 하나 부질없다. 우리의 시간표는 전보다 더 촘촘하다. 전체 일정이 외부 변화에 그만큼 더 취약해졌다는 의미이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며 약속 시간을 변경하기도 쉬워졌다. 타인의 계획이 바뀌어 내 계획이 바뀌고 내 계획이 바뀌어 또 다른 타인의 계획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인생 참 계획대로 안 되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 미세 좌절이라는 이름을 붙여본다. 한두 번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이제 쌓일수록 제 아무리 낙천적인 이도 결국 굴복한다.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 원인을 명확히 짚어낼 수 없기에 더 무력감을 느낀다. 생존 감각이 날카로운 기업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표현도 진부하다. 언젠가부터 비상 경영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경영인들은 상시 비상 경영 체제라는 앞뒤 안 맞는 신조어를 웃음기 없이 말한다.
이번에도 개인들은 그 표현이 지시하는 바를 내면화하는 중이다. 늘 비상인 세상,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힘겨워도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긴 시간 함께 글을 읽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로 가는 끝에 오늘 지우의 반편지가 연결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내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모두 잘 자도록 해요. 지우의 반편지 창가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